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난번에 예고한 대로 루이지 사카모토의 오펄스라는 앨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작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그 앨범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루이지 사카모토를 상당히 좋아했고, 그 음악 세계라든지 작곡 세계라든지 뿐만 아니라 그 잭이라고 그 루이지 사카모토 의 에이싱크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같이 작업을 했던 마츠무라 카즈유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음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루이지 사카모토의 오펄스라는 곡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느꼈던 이 부분을 좀 공유를 하면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품 활동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음향 세계가 조금 더 확장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 건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루이지 사카모토라는 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곡들이 많죠. 라스트 엠퍼러라는 마지막 황제의 사운드 트랙을 만들었던 거장이죠. 이분이 이제 안타까운 것은 71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만들어 놓은 음악 세계 자체가, 작곡과 음악에 대한 세계 자체가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했던 분이시거든요. 이런 거장이, 이런 분이 오랫동안 생존에 있어서 생존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음악의 세계, 음향의 세계를 조금 더 확장시켜 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해에 오펄스라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12라는 정식 앨범도 있지만 이것은 실황 공연에 대한 앨범이에요. 녹음실에서 작업하는 앨범과 실황, 루이지 사카모토가 마지막에 유작이라고 생각하고 연주를 하는 것을 고스란히 녹음을 해서 음반으로 만든 거예요. 음향적인 퀄리티를 따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음반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12가 훨씬 더 맞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오펄스라는 이 앨범이요, 정말 걸작이에요. 나중에 음반에 대한 레코딩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던 거는 루이지 사카모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루이지 사카모토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앨범을 만들고 공연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3요소를 얘기를 해요. 그게 M, S, N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M이라는 건 뮤직이겠죠. 일단은 음악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S는 뭐냐, 사운드라는 거예요. 그 사운드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겠죠. 어떤 잔향에 대한 것도 사운드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만들어낸 악기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악기지만 이것이 음악의 어떤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사운드라고 하면 충분히 작품 안에 녹아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N은 노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노이즈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펄스라는 노래를 듣다 보면 피아노 건반에 터치했을 때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소리가 있어요. 이제 그 소리 자체도 노이즈지만 이것도 어떤 음악 작품 안에서 있는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템포를 텄을 때, 그러니까 헤더가 현을 쳤을 때의 그 소리, 그 현이 움직일 때의 그 소리, 아니면 진동의 소리, 이 피아노 자체의 진동의 소리, 페달을 밟았을 때의 소리,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의자를 좀 움직였을 때의 소리라든지, 몸이 움직였을 때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종이를 넘겼을 때의 소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음악의 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펄스라는 앨범이라는 의미 자체가 저에게 너무 다르게 들린 거죠. 이 오펄스라는 음반을 만들었을 때의 레코딩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그 NHK 509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뭐 이런 나름대로 국뽕이 들어가 있는 공연장들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녹음실, NHK 509 스튜디오라는 그 스튜디오는 일본 음향 산업의 자존심과 같은 곳이에요. 그 공간이 되게 넓거든요. 엄청 넓고요. 이 층고 자체가 한 10m 정도 돼요.
상당히 높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풀 오케스트라가 들어가서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또 이 스튜디오만에 이게 가변 잔향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연주자가 됐든 간에 그 환경에서 녹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곳이지 않을까? 뭐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자체를 NHK 509 스튜디오 자체는 그것은 어떤 그냥 단순한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 공간 자체도 하나의 악기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넓은 환경이기도 하고 그 잔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확산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만든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주 대가들이 그곳에서 녹음하고 싶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큰 공간에서 이제 피아노를 한 대를 놓고 루이치 사카모토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는 그림처럼. 어땠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넓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리가 발생했을 때 이 소리가 보통 어디 반사돼서 들어오는 게 얼리 리플렉션이라고 있잖아요. 초기 반사음. 이게 이제 거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넓은 환경에서는 이 초기 반사음이 있긴 하죠. 있긴 하지만 작다라는 거죠. 귀에 거슬릴 정도 들리지 않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치 사카모토가 생각했던 뮤직, 사운드, 노이즈라는 어떤 그 개념의 안에서 봤을 때는 이 공간은 하나의 음악을 만들기 위한 어떤 울림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악기통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이치 사카모토가 녹음을 하게 되면 꼭 여기서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루이치 사카모토가 이제 오랫동안 여러 번의 수술을 거치고 자기의 어떤 데드라인을 이제 정한 거죠. 마지막으로 20곡의 트랙을 만든 거예요. 자, 이걸 연주를 했을 때 어땠을까? 그 음반 작업을 참여했을 때 루이치 사카모토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여기에 잭이라고 하시는 그 전설적인 음향 엔지니어, 그러니까 루이치 사카모토와 항상 같이 호흡을 했던 그 엔지니어 입장에서 루이치 사카모토가 연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 좀 먹먹한 느낌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잭이라는 음향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이분을 위해서 이분의 평생의 그 어떤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반을 녹음했을 때 이게 사진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음향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음반 활동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글쎄요, 요즘 워낙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음은 빨리 하고 어떻게 해서든 녹음을 한 다음에 이것을 후반 작업을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퀄리티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은 후반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녹음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연주자의 연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연주자의 연주를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너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아노 주변에 지금 보니까는 밑에 깔려 있는 보통 이게 이제 마이볼그 M1이라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공관 타입의 마이크인데 근데 그 마이크가 제가 보기에는 밑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로 봤을 때는 6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상에서는 4개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 앞에 2개와 중간과 그러니까 끝에 지점 쪽에 각각에 놓은 것 같은데 아마 2개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밑에라든지 어디인가에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 놀라운 건 뭐냐, 높게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노인만의 M149 마이크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진공관 타입이거든요. 이제 요런 마이크를 피아노 주변에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몇 개를 깔아놓은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 8개 이상은 깔아놓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워놓아서 있는 마이크들이 있어요. 저런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펜슬 마이크겠죠. 그러니까 DPA 4006 모델, 이게 무지향 마이크거든요. 이렇게 세워놨다라는 거는 이제 무지향성을 가지고 이제 놓은 것 같죠. 그러니까는 앰비언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정말 손이 많이 간 거죠. 근데 음악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딜레이라든지 리버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써서 어떻게든 그 공간에 대한 느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만든 그 음향 엔지니어의 잭이라는 이분은 아마도 그 리버브라든지 별도의 딜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피아노 하나밖에 없는 환경에서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이 앰비언스 마이크를 이용해서 그 잔향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건반을 치고 난 다음에 손을 뗐을 때에 루이치 사카모토가 페달을 빼요. 그러면 소리가 탁 끊어지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리버브라든지 딜레이를 쓰게 되면은 그 소리가 이어져 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너무 적나라하게 이게 좀 잘못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음악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음악 자체를 공간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잔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음악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겠냐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소리의 명료성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냐면 그 미세한 터치까지도 잡아내야 되니 그 하이 게인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이 게인을 올리다 보면은 마이크 성능이라든지 이게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도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인 거죠. 뿐만 아니라 노이즈가 생각했던 어떤 현에 때리는 소리, 금속이 움직이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통 그 악기용 마이크 같은 경우는 4099를 많이 써요. DPA 4099를 많이 써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DPA 보면은 라벨리어 마이크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406 하나, DPA 406 하나를 정말 많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군데다 써놓고 이렇게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느끼기엔 숍스 마이크도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숍스 마이크 MK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캡슐 자체가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캡슐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녹음 현장에서는 너무 유용하거든요. 이런 마이크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4011도 당연히 썼을 것 같고. 뭐 할 얘기는 더 많아요. 솔직히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살아온 일대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오늘은 어떻게까지나 이분의 유작 오펄스라는 이 곡 하나만 가지고도 이분이 어떻게 작곡이라든지 음악에 대한 관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음악을 하는 사람, 음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녹음을 하고 또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쉽게 만드는 어떤 과정보다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어떤 의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음악에 대한 이 앨범에 대한 세계가 완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이러한 음향과 관련된 녹음이라든지 아주 라이브 현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남을 또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